안녕하세요. 거듭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금융사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금융투자를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펀드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 좀 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요즘 같이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보시면은 펀드 상품이 많이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PB 분들이나 지점장님 분들이나 부지점장님들, 이런 분들이 펀드 상품을 공격적으로 많이들 판매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내가 100% 숙지하지 못했을 때는 쉽게 계약을 해서도 안 되고, 또한 투자를 하실 때는 은행 직원 또 증권사 직원들 말만 무조건 믿고 계약을 하셨다가는 지금처럼 이런 사태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번 금융사고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자, 먼저는 작년에 엄청 큰 피해를 입힌 DLF 사태와 나임 자산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은행하고 증권사는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요. 먼저 DLF에 관련된 해외 금리 연계 펀드란, 자, 미국 및 영국의 장단기 수학 금리를 또는 독일 10년물 국고채 금리 등 기초 자산의 변동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펀드화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자, 또 나임 펀드는 나임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사모펀드를 말을 하는데요. 지난해 7월 말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영사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DLF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말하기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증권사에서 DLS라는 것을 발행을 하면은 이거를 자산운용사가 DLF 펀드화 시켜가지고 국내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형식이죠. 이런 DLS를 갖다가 펀드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판매한다는 거, 이런 거고요. 이거를 뭐 원유, 금리, 신용 등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면 그런 거에 따라서 투자금을 주거나 또 원금에 손실이 있거나 이런 것을 DLF라고 한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임 자산운용 사모펀드액인데요. 총 5조 7천억 원에서 1조 9,766억을 은행에서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판매된 거의 2조가량에 대한 34.5%가 왜 문제가 되느냐, 불건전 판매이기도 하니까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DLF 사태하고 나임자산 운영 사태가 왜 이게 문제가 됐냐라는 거는, 물론 이제 나임자산 같은 경우는 개인 부실이나 뭐 횡령이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됐지만은, 은행 판매된 2조가량에 대한 금액은 거의 불건전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은행에서 이렇게 불건전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일단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지금 우리은행에서 많이 판매를 했잖아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은행은 아직 민영화 은행은 아니에요. 민영화를 시도를 해서 분리매각을 많이들 했잖아요. 몸매를 줄였는데 아직까지 우리은행 자체는 너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인수할 수 있는 은행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 나라 거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감원이나 사람들랑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의 구조상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위탁 판매를 하려고 리스크가 큰 판매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출도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이런 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점포마다 할당량이 있고, 또 은행 직원들은 말 그대로 직장인이다 보니까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KPI라는 점수가 있어요. 은행 직원들은 이 실적을 맞춰야 내가 성과금도 나오고, 또한 이제 인사 고가 점수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할당량에 들어있는 뭐 펀드나 대출이나 뭐 적금 통장이나 뭐 청약 통장이나 이런 할당량이 있는데 거기에 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이 불건전 판매를 하는 이 은행 직원분들이 정말로 이 위험성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100%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은행 직원분들은 숫자에 엄청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판매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고지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가입 먼저 일단 시켜놓고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형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해 금액이 무려 8,225억 원이에요. 정말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불러일으켰죠. 진짜 국내에 최고라는 은행에서 판매된 상품이 이런 부실률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DLF 사태도 우리은행에서 판매를 가장 많이 했고요.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 자, 라임 사태도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어디가 더 끼어 있어요. 또 나임자산운용에서도 펀드 금액이 우리은행이 가장 많아요. 또 DLF도 우리은행이 가장 많고요. 정말 우리은행은 이 공격적인 수수료, 이런 위탁 판매나 리스크 없는 판매들을 하는 거를 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이런 점포의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 나임 피해 같은 경우는 1조 6,700억 원이래요. 많이들 심각하죠.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냐? 마지막으로 금융사고는 거의 2년 주기로 2, 3년 주기로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도부터 IMF 터지고 제가 거의 2005년도에부터 금융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 법적이자라는 게 없었죠. 신용카드 대란 2003년도에 있었는데 이것도 왜 금융사고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때 이제 IMF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우리 IMF를 뭐 막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규제 완화를 했죠. 그때는 2003년도에는. 그래서 이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그때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정말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률도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개인 희생 파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2008년도에는 키코라는 불안전 판매, 똑같이 지금처럼 불안전 판매가 있었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 대대적으로 저축은행들이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를 다 부실을 내버리고 영업정지 파산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뭐 부산상호저축은행, 보혜상호저축은행, 솔로몬, 뭐 현대스위스 이런 저축은행들이 연쇄 부도를 내서 그냥 다 문 닫아버리고 일명 먹튀였죠. 저는 먹튀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양그룹, 기업, CP 뭐 이런 부실 사태도 있었고요. 지금같이 오늘같이 또 DLF, 나임자산 많죠. 뭐 조이팔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이런 금융사고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정말 금융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이 금융투자를 부업으로 하신다는 거는 정말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증권 같은 경우는 내가 본업이 있는데 주식을 부업으로 한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잘 되지 않는 한 나의 자신의 컨트롤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분들은 증권 투자, 주식 투자 이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뭐 몇천만 원이 몇백만 원이 이렇게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본업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본업을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내가 주식에 한번 투자해서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과감하게 전업 투자를 하시라고 해요. 정말 제 친구 중에 전업 투자로 해서 지금은 하루에 몇천만 원 버는 친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지금은 뭐 투자회사도 만들어서 여의도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정말 걔는 수급 가지고 하루에 몇천만 원을 벌어요. 걔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치고 자기가 전업 투자로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3억 정도 손실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진짜 보란듯이 일어나고. 금융투자는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정말 나 자신을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면은 저는 될 수 있으면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그리고 불로소득이다, 재테크다, 부업이다 이런 것들 많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대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왔지만은 정답은 그거예요. 내 본업에 대한 기본적인 수입, 외적인 수입이 없는 한 대출을 갚아 나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업, 재테크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가치 투자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금융 숫자 놀이에 대한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가치 투자, 그리고 또 나만의 투자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투자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상가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뭐 재테크, 부업 이런 관련된 영상들도 제가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풀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보겠고요. 금융투자를 정펀드나 이런 거를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은행 직원들이나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을 100% 믿지는 마시고 내가 챙겨보고 또 내가 한 번 더 따져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금융에 대한 재테크,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들 올려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거듭날 수 있게끔 이 거듭남이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남이었습니다.